쿠데타로 변법 운동을 중단시킨 서태후, 러시아를 끌어들여 독립을 유지하려 한 명성황후. 혹시 조선이 국제정세에 어두워 외교를 잘못해 멸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명성황후는 공식적으로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비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고종 스스로도 인정을 했듯이 그가 고종에 가장 가까운 참모였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종은 명성황후에 대해 훌륭한 공덕으로 나를 곁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정사를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고종이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야는 바로 외교 정책인데요. 명성황후가 제시한 외교 정책의 핵심은 먼 나라를 끌어들여서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처음에 염두에 둔 나라는 미국이었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자 먼저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조선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문제에 개입을 했다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곤란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중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이 매달린 국가가 바로 문제의 러시아입니다. 이때 러시아는 명성황후가 말한 먼 나라는 사실 아니었죠. 왜냐하면 1860년에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이미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조선은 육지로 국경을 17km나 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러시아에 대한 애처로운 짝사랑은 명성황후와 고종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조선에게 구세주일 수 있을까요? 모든 외교 관계가 그렇듯이 러시아가 조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딱 하나, 오직 러시아의 국익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최대 관심은 얼지 않은 항구, 즉 부동항을 획득해 해양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이었습니다. 1860년에 이미 획득한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는 부동항으로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요동반도나 한반도의 북부인 원산항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1884년에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급속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조선과 비밀 군사 협약까지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 사실이 들통이 나서 청해 압력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선과 러시아 관계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삼국 간섭이었습니다. 청일 전쟁을 도발한 일본이 예상과 달리 아주 손쉽게 승리를 했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 조선에서 청해 종주권이 부정되었고 일본이 요동반도까지 획득하게 되었죠. 바로 이 순간 러시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군침을 흘리고 있었던 요동반도를 일본이 획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연해주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이른바 러프독의 3국이 일본을 압박을 했습니다. 러시아 주장의 핵심은 요동반도를 일본 너희가 먹어서 동북아의 평화가 깨질 수 있어.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청에게 돌려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정말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뭔데 다 덤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러프독 3국을 상대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였죠.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요동반도를 청에 돌려줍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장면을 보고서 명성황후와 고종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별것 없고 러시아가 최고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오직 러시아에 기대는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명성황후 주도로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에 접근을 하자 일본이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간파천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를 통해 일본을 견제한다는 명성황후의 외교 정책이 성공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뱉어낸 요동반도를 러시아가 조차하게 되면서 조선의 러시아 외교 정책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요동반도의 리순왕이라는 확실한 부동항을 획득한 러시아는 조선을 중립지대로만 만들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된 셈이죠. 그래서 러일전쟁 직전에 일본이 러시아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제안의 내용은 러시아 너희는 만주를 먹고 우리 일본은 조선을 먹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소름 끼치는 역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북위 39도선을 경계로 위쪽은 중립지대로 만들고 아래는 일본 우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군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죠. 그러나 한반도가 있어야 일본은 대륙 침략을 할 수 있는 해양국이잖아요. 결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승리해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조선을 하찮은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고종의 러시아에 대한 짝사랑은 끝까지 계속이 되었는데요.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를 한 이후에도 조선을 위해서 다시 전쟁을 하리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러시아는 레닌이 군사적 봉건적 제국주의라고 할 만큼 아주 후진적이었습니다. 또한 러일전쟁은 냉혹한 국제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고종은 중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했죠.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지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러시아의 해양 진출을 막아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외교가 먹혀들기 위해서는 바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이 말빨이 좋아 미국과 영국의 지지를 받아낸 게 아닙니다. 또한 고종과 명성황후가 국제정세에 어두워서 외교를 잘못해 나라가 망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고종은 러시아에 기대어 중립국이 되어 독립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어느 국가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조선이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기술만 수행하는 양무운동과 같은 것이 아니라 메이지 유신, 변법 자강운동 같은 모든 것을 바꾸는 개혁을 꼭 했어야만 했지요. 명성황후와 고종은 서태후와 같은 보수 꼴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개혁을 추진을 했지만 그 한계는 명확했는데요. 바로 전제군주제의 범위 안에서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개혁의 가장 큰 한계는 개혁을 추진할 주체 세력이 없다라는 점이었는데요. 명성황후처럼 민시척족을 끌어모아 개혁을 할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일본을 설명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